설명드려보면 등록 신청할 때 그 공무원이 돈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 얼마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평구 조례로 정합니다. 어떤 그 관할청에 가면 그 구청에 가면 그 입구 쪽에 보면 막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뭐 얼마 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써붙여놓는지 모르는데 그거 문제 보고 앉아 있어요. 그냥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어쨌든 4개 되어 있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2,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구비서류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 예? 자, 뭐냐? 구비서류가 이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구비서류가 요거 갖췄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입증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자격증 복사본 내는 거고 원래는 그래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을 또 복사 떠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또 복사 떠서 갖다 내는 거고.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에 주로.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구비서류 측면에서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해 봐요. 자체적으로. 인적사항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실무교육 받은 것은 확인이 여기서 잘 안 되니까 스스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가? 등록관청이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해 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 4가지가 갖춰져야 되지만 요 2개는 서류로 낼 것은 아니게 돼요. 그러면 구비서류가 중간에 있는 2개만 되는 거예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그러면 2가지가 구비서류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외국 사람도 자격증 딸 수 있나요? 네. 그 외국 사람도 자격증 있으면 등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예? 그쵸? 예. 자, 나중에 사무실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대답이 똑 부러져서 틀려도 막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외국 사람일 때는 요건이 똑같아요. 자격증 있어야지 외국 사람도. 실무교육 받으셔야지. 사무실 얻어놔야지. 결격자 아니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입증할 때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지라도 스미스야. 그래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무교육 받은 건 똑같이 자기가 알아서 내야지 이거. 이건 어떨까요? 결격자 아니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될까요? 우리나라 구청에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 결격자 아닌 사람이야 라고 입증을 해올 수밖에 없다. 응?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어. 우리나라에 오픈하려고 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가지고 결격자 아니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받아갖고 우리나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내라는 거지. 그럼 구청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확인 찍어준 거니까 믿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서류 내는 게 틀려요. 여기 차이 나죠? 평등합니다. 원래는 4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암기를 해버립니다. 등록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준. 그러면 3요소처럼 자, 실, 사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비서류 등록할 때 구비서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실, 사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죠? 실, 사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이라고 콕 집어 얘기하면 늘어나죠. 실, 사, 결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등록 신청을 딱 받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심사예요. 심사. 따져보는데 2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관청에서는. 저거예요, 저거. 등록 기준을 진짜 갖추었는가?
이걸 따져봅니다. 서류 같은 걸로 따져보겠죠.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 결격자 아닌가? 신원조회를 해보겠죠. 대부분 외국 사람 빼고는. 그래서 기준을 갖췄고 결격자가 아니면 심사 통과. 통과되면 등록 대장에다가 딱 등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등록은 관청이 만든 등록 카드, 등록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새는 등록 대장을 종이로 만들진 않고 그 컴퓨터 디스크, 그러니까 거기 저장 장치로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화면 띄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등록 대장이 돼요. 응? 화면상으로 그게 다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당신 등록됐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등록의 통지는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데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의 통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7일. 그러면 심사기간이 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일 정도 걸려요. 들어갔을 때 이제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법상으로는 7일이네. 요게 서면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등록됐다고.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증 설정 이렇게. 그래서 등록이 되면 보증 설정에서 나 보험에 들었습니다. 1억짜리 보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관청은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험 든 것을 서류로 확인하고서 그 사람한테 드디어 사무실에 걸 수 있는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증을 줘요.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이 증을 걸어 놓고서 드디어 뭐요? 업무 개시 이렇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개시하려면 사무실에 등록증 걸고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걸려면 관청에서 보험에 든 걸 확인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요렇게 되는데 좀 격가지 해당되는 게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은 여기서는 중개사 협회에다가 요번 달에 오픈하신 사장님이 아무개가 있다고 통보해 줍니다. 여기 통보합니다. 여기 협회에다가. 협회에다 왜 통보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했던 그 뭐 관습이랄까 그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협회 가입할 의무가 없어요. 옛날에는 개공이 됐죠. 그러면 자동 가입이야 그냥. 그럴 때는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밑줄 긋기 전에 좀 확인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등록증을 받고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할 때 계약서 쓰고 막 그럴 때 찍을 도장을 미리 등록을 해두게 합니다. 이게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절차에서 여러분이 꼭 아실 거 한 2가지 정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등록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단계를 착착착 밟아가는데 그 단계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개공이 되는 겁니까? 사장님 되는 겁니까? 자, 1번 등록 신청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2번 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보증 설정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걸어놨을 때부터 개공이 됩니까? 아니면 영업을 개시했을 때부터 개공입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거? 보통 요 4번을 많이 고르세요. 아니면 5번을 고르거나.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용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된 양반을 개공이라고 공부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다 그렇게 공부했고 절대 그때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다라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다 그렇게 해도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미 개공인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가 개공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 시점에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로 관청에 등록되기 전에 할 일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된 뒤에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은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까요?
보증 설정, 사고에 대한 보증 설정은 개업 공인인증서로 등록되기 전에 하는 거냐고요? 아니지. 후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등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자, 계약서에 찍을 도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등록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된 뒤에 하는 겁니까? 도장도 뒤에 하는 거잖아요.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등록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는 겁니까? 등록되고 나서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전에 받는 거죠. 그것을 딱 기준을 여기 삼아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절대 보증 서류 같은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보증 설정을 언제 하면 되니까요. 등록 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가 구비서류 아니에요? 구비서류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등록이 된 거하고 등록증을 받는 거하고는 구별돼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실 때는 구별을 하셔야 돼. 등록이 됐다고 해서 바로 등록증을 줍니까? 아니요. 등록이 된 거하고 등록증을 받는 것은 별개고, 등록증을 받으려면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등록증을 받아. 보증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은 시켜줍니까? 그렇죠. 보증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등록은 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등록증을 줍니까? 아니요. 그죠?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주냐고요? 안 주지.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 핵심은 뭐냐면 등록,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요 세 가지 순서가 핵심적인 절차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 설정된 것만 확인되면 등록증을 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교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의 통지를 하시라? 7일 이내에. 그렇죠?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두 개. 이렇게 해서 됐어요. 하나 질문 드려보고 이제 우리 교재 밑줄구로 갈 겁니다. 맞춰보셔야 돼. 등록관청은 등록의 통지를 하는 때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의 통지를 할 때 보증 설정 해놨나 안 해놨나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X. 그죠? 등록에 통지할 때는 보증 설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일단 해줘. 근데 등록증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보증 설정 돼 있나를 확인하고 주게 돼 있다. 그 차이점 말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자, 밑줄 그어 볼 텐데 어디부터 밑줄이냐면요. 여러분들은 100페이지부터입니다. 100페이지부터 제일 위에 보시면 등록 신청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바탕 박스 두 줄이 있죠. 그 두 줄만 이 페이지에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두 줄 밑줄. 자,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제일 위에 회색 바탕 박스 100페이지. 끊어 읽을 때 잘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오해 많이 하십니다.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까지 붙어 읽으셔야 돼.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거기까지 끊으시고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러면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공인인증사하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 끊어 읽으면 이상한 말이 되어버려요.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끊고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소속 공인인증사는요. 거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인증사에서 소속 공인인증사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그러면 소속 공인인증사는 결론적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가장 핵심. 그 두 줄만 필요합니다. 101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제일 위에 첫 줄을 보면 변호사회가 나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첫 줄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약간 조금 애매하게 써져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변호사증 가지고 자격증 갖고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일지라도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따로 중개 자격증을 따갖고 그래서 등록 신청해서 변호사가 오픈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오픈할 수 없다는 뜻이 첫째 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근데 오해를 많이 하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는 오픈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첫째 줄을 잘 이해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내는 이유 아시겠죠? 가끔씩 내는 이유 아시겠죠? 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첫째 줄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108페이지 가십니다. 108페이지 가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등록관청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세 줄 무조건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십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중간 정도에 등록 신청이라고 네모 2번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가로 1번에 구비서류라고 나옵니다. 구비서류가 실제 뭐냐 그랬을 때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이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 5줄을 다 밑줄 긋습니다. 그 5줄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까지 가니까 벌써 두째 줄로 갔습니다. 가로 안의 내용은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그리고 나서 셋째 줄 끝으로 갑니다.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거 빼고 나면 별거 없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해라. 그 확보했다고 하는 서류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입니다. 사. 중개사무소 할 때 사자 따서 암기한 거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시오. 구비서류가 뭐라고요? 한마디 더 줄이면 사무소 확보 서류죠. 그런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걸 좀 확인해 봅니다. 가로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보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포함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준공이 떨어져 있을 때는 된다. 이거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소유든 전세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다 좋다. 이런 얘기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되고 밑줄은 끝줄까지 다 그어놓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구비서류 중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번에 뭐냐면 동그라미 3번 실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본. 그래서 앞에하고 하면 실사. 앞에가 사였죠. 사무소. 여기가 실이죠. 실사. 이렇게 돼요.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 첫 줄에 외국인이나 하면서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을 큰 동그라미. 외국 사람은 서류가 하나 추가되죠. 그게 자 동그라미 기억번 보시면 밑에 밑줄 긋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다음에다가 서류라고 끄트머리 써주세요. 증명하는 다음에 뭐예요? 서류 이렇게. 그 뒤에 길게 나와 있지만 필요 없어요. 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은 추가됩니다. 밑에 가시면 가로 2번에 등록 신청 수수료.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긋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가로 2번에 첫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으셨죠? 자, 112페이지 갑니다. 가로 2번. 등록의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의 통지를 갖다가 제목을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등록의 통지 그리고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이 등록의 통지는 가로 2번 등록의 통지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자 둘째 줄 개설 등록해주고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인에 등록의 통지를 하시라? 7일이란 기간을 알아두셔야 되고 112페이지 지금 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둘째 줄 끝에 7일 이내 셋째 줄 보면 등록에 통지할 때는 뭘로 통지하셔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되고 뭐요? 서면. 서면이죠. 서면. 셋째 줄 앞부분에 서면 나오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네모 5번 밑에 보증 설정 나오죠? 동그라미 치십니다. 보증 설정. 자, 왼쪽 페이지에서 등록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보증 설정. 제목만 필요합니다.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 했어. 그 다음에는 밑에 쭉 내려가시면요.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 이제 보증 설정이 되었으니 관청에서는 뭘 줍니까?
등록증 교부. 지금 113페이지 아랫부분 보고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에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그럼 세 가지 순서를 지금 크게 동그라미 친 겁니다. 등록됐죠? 왼쪽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호증 설정했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등록증 교부. 특히 등록증 교부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서 셋째 줄에 딱 내려가 보시면 국토부령에 의하면 나온 거 있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해라? 지체 없이 7일 이내 주는 게 아니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금까지 받았으니까 그걸 걸고서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네모 3번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업무 개시하시면 되겠다. 그쵸? 업무 개시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숨을 돌리는 동안에 예제 문제. 오른쪽 페이지예요. 자, 등록 기준요. 1번에서는 틀린 이유가 1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없어요. 코딱지만 해도 사무실 오픈할 수 있어요.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공간도 봤어요. 그런 사무실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교육이 4가지가 있는데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예방교육 아니고요. 3번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가지고는 뭐예요? 등록이 안 됩니다요. 4번이 맞는 말이고. 자,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 그래서 매년 등록 기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넘어가셔서 어디 갈 거냐면 우리는 저 뒤로 넘어가셔서 135페이지 갑니다. 시간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에 결격사유를 좀 보도록 합니다. 결격사유. 자, 135페이지요. 결격사유는 법에서 중개업시장에서 일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는걸 해서 정해놓은 사람들이죠.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총 12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사무실 오픈을 못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직도 안 돼요. 일반 사무실에, 중개사무실에. 이 결격사유 12가지에 들어간 사람은 처음에는 결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여기에 빠졌죠. 여기에 해당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해고사유고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라면 관청에서 등록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일체 오픈하기 전이든 일하기 전이든 일하는 중간이든 해당되면 일반 손님들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 다 중개업 시장에서 속가 내에는 해고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사유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면 안 되겠다. 12가지. 그죠? 이제 취지는 아셨을 거고 이제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136페이지 갑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거기 이제 12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제한 능력자라고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좀 들어본 말이죠.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민법에서는요. 그래서 뭐 거기 법정 대리인이 도와주거나 뒤를 봐주거나 막 그런 게 대신 해주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완전히 민법하고 반대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빼는 거야. 배제시키는 거예요. 민법은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고,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린 도와주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는 취지가 틀려요. 그 세 사람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 몇 살부터 미성년자가 되든가요? 만 나이로 따집니다. 나이는 전부 다 만 나이요.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예요. 19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성년자가 돼요. 19살부터는. 네.
그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정도 차이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후견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견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남으로부터 후견을 당하는 사람. 후견인 그건 뭐예요? 남을 돌봐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후견인은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제도 저희 부모님들이 또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 이제 여든이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하여간 그 얘기 쭉 들어보시면 이 부부지간에도 너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좀 떨어져 있어야 돼. 각방을 써야 돼.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야지 이게 별 트러블이 없죠. 만약에 부동산 사무실에도 부부끼리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맨날 붙어 있으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이 붙어 있으면 간섭을 해요. 자꾸. 그럼 간섭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간섭하면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아. 절대. 안 좋아했으면 안 좋아했지. 그래서 독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만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길게 탈 없이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붙어가지고 야 이거 뭐 사소한 거 갖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감정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 경우를 봤을 때도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만나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피후견이 되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가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치매 노인분 중에서 조금 경증이신 분은 어떤 때는 제정신이다가 어떤 때는 정신이 또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죠. 그게 여기예요. 이 대표적인 그 분이 우리 유명하서 그렇죠. 신교크 회장님이 이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어떠냐? 아예 이제 이건 정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심하다고 보셔야 돼. 이건 판단 능력이 제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주느냐? 판사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신교크 회장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그때 이제 가족들이 휠체어에 막 끌고 가고 판사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아버님 이런 상태니까요. 자, 판사님 우리 아버님한테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돼요? 아버님은 이제 독자적으로 뭘 못해요. 돌봐주는 사람 후견인이 만들어지게 돼요. 후견인이 다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무슨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휠체어 끌고 가족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하도 헛소리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님 하는 얘기는 다 이건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판사 앞으로 끌고 와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하든가요. 최근에 또 어떤 그룹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오던데 효성 그룹에서 나오더라고. 또 재산이 많을 때 그런 거예요. 재산이 많을 때 자식이 3명이 있어. 근데 그 아버님이 어떤 자식한테만 물려주려고 막 그래.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뭐라 그래? 우리 아버님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제정신이 아니면 지금 그러면서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럴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예. 자, 이런 사람들은 결격자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요. 그 가로 2번 왼쪽 귀퉁이에 쭉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거 있죠.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을 갖다가 별표하십니다. 특정 사무만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자가 아니다. 별표. 시험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피자가 들어가긴 한데 피특정 후견인이니까 이 사람도 후견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인 사람인데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문 지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건 잘 모르겠다. 너가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이 사람들하고 틀려요. 후견을 당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잘 몰라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슨 뭐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그 판단력이 없으니까 야 너가 좀 이 일은 너가 좀 대신해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결격자까지는 아니고 특정 업무만 누가 뒤를 봐주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세요, 이 사람. 제가 컴퓨터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그 원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는 분이 들어와서 막 뭣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격자 아닙니다. 2번 나왔어요. 2번. 특정. 요 글자 꼭 기억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네모 2번에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문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니 두 번째가 파산자예요, 한마디로. 근데 파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파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빚이 많아서 나 빚 못 갚겠어. 나 빚 갚다가 죽겠어 하면서 손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산자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나 이제 빚 안 갚아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역시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봐가지고 야, 이 사람 빚 갚게 했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하면 파산 선고를 때려주는 거예요.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자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복권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판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요. 복권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복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장점이 딱 하나.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파산 신청을 넣어서 파산 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빚 안 갚아도 되는 게 빚이 있다고 하는 게 자체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거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직업이 대부분이에요. 길거리에서 고구마 팔아야 돼요. 그거 빼고 무슨 선생님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뭐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중개 사무실에서 보조원도 안 돼, 부동산 사장님도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법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길면 별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길면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 정도 지나면 자동 복권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복권 될 수도 있어. 한 2년 만에, 3년 만에. 빚 갚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복권이 실무적으로 보면 면책 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같은 말로 보시면 돼. 중간에서 갑자기 면책 결정을 받았죠. 그럼 벗어나요. 그러면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 이 사람을 파산자.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제목만 필요하고. 시험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안 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오른쪽 제일 위에 네모 2번은 잘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만 것이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중에 개인회생 절차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요것을 또 조심하셔야 돼.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회생이라는 게 있어요. 회생. 달라요. 회생은 빚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은 갚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갚으라고 하면 못 갚을 거니까 깎아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월급 나온 데서 한 절반 정도는 자기가 못 가져가고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리고 단기간에 갚기 힘드니까 길게 갚고 깎아서 갚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결격자가 무조건 아닙니다. 어떤 글자라면요? 회생. 파산은요? 이건 빚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되고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회생 나오면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네모 3번에 형사벌 수용자라고 써져 있죠. 자, 요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이 이제 좀 생소한 용어예요, 사실. 야, 지금까지 본 내용들도 용어가 조금 낯선 용어들이지만 여기 형사처벌 받는 용어도 좀 생소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뭐 형벌 받은 사람이라고 씁니다. 자, 거기에 뭐 수용 뭐라고 돼 있지? 형사벌 수용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벌 받은 사람이요. 형사처벌 받은 사람. 형사처벌 줄여서 형벌 받은 사람이 결격자가 된다. 벌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형벌이에요. 형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그 소설가 누구지? 러시아 소설가인데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 법대 나온 사람은 이
뭐냐면 무슨 뭐 정치인 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법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법 전공한 사람은 이 사고가 갇혀 있습니다.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거나 큰 일이 되는 사람들은 제 보면 이런 법대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 못 돼요. 애초부터 그래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거 뭐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법대라는 그 과목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하여간 그런데 그 소설 제목이 죄와 벌이에요. 근데 죄와 벌인데 원래 그걸 해석을 할 때 원래 그 글귀는 범죄와 형벌이에요, 원래. 근데 그 소설 이름이 만약에 범죄와 형벌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누가 그걸 소설이라고 하겠어요? 범죄와 형벌.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해석을 할 때 소설처럼 바꾸기 위해서 죄와 벌 이렇게 하니까 소설 같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격자로 삼는다 이거지. 그런데 벌 받았다고 이 벌이 죄에 대한 벌이 9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들어본 것 중에서는 뭐 몰수 이것도 형벌에 들어가요. 몰수. 도박 이렇게 막 화투 치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하면 거기 있던 판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수지, 몰수.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가 현장 급습했어. 그때 보니까 막 벽장 이런 데 막 마약이 막 많이 숨겨져 있어. 그럼 전부 다 뭐예요? 몰수지, 몰수. 몰수도 형벌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 몰수 같은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무거운 벌일 때 결격자가 되는 거야. 그 무거운 벌이 금고 이상의 형벌이에요.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벌 이렇게 되면 금고, 징역, 사형 요 3개밖에 없어요. 아까 형벌의 종류가 9가지예요. 9가지. 근데 그 중에 좀 무거운 거.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은 뭐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주로 징역인데 징역이나 금고나 다 깜빵 가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제 징역은 깜빵 가서 하기 싫어도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한다고 진짜 꽃갱이 들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만들고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금고 이상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깜빵 가지만 일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징역 10년이고 금고 10년이면 금고 10년이 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금고 잘 안 때립니다. 대부분 징역으로 가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징역이에요, 징역. 그래서 금고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깜빵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구류지만 구류도 깜빵 가긴 해요. 근데 구류는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는 건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결격자가 아닙니다. 구류 살아갖고는 그러니까 징역이다 금고다 그러면 한 달부터 돼요. 한 달 이상부터 됐을 때부터 금고 징역이라고 하는데 구류 정도 갖고는 구류 사는 거 가끔 있거든요. 예, 가벼운 범죄일 때. 근데 형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금. 많이 이제 때리는 게 벌금 많이 때리죠. 벌금은 깜빵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결격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갖다가 판사한테 이거 전부 다 판사가 지금 개입합니다. 판사가 선고를 해야 돼요. 선고. 판사가 땅땅땅 해서 징역 3년 이렇게 선고해. 그게 또 확정돼. 그래야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판사가 선고를 해가지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고 그랬을 때는 아직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죄인이 되느냐? 판사가 땅땅땅 때렸을 때부터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을 때까지 단계가 3단계예요. 그래서 이 3단계 절차를 갖다가 배우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란 법이에요. 그 형사소송법이 과목 중에서는 되게 쉬운 과목에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이 헌법도 쉽고 형사소송법도 쉽고 그런데 왜 그러냐? 딱딱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기고요. 마지막에 교도소 가서 집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수사, 재판, 집행 이렇게 형사소송법 절차 그 책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사, 재판, 집행. 근데 수사는 주체가 누구냐? 검사예요. 검사.
경찰은 지금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그래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검사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검사가 하라고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불만이 많다가 이번에 이제 지금 보면 경찰이 이제 무슨 수사본부 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뭐 세상 모든 일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자리 잡으려면요. 당장 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검사가 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서 막 다 뒤져버리잖아. 압수수색 한다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당한 사람들의 그 기분이랄까 그 충격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 일부러 있잖아요.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찾는다고 해갖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자기 집에 왔는데 막 뒤집어져 있어요. 막 뒤져본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수색할 때도 아닌데 막 수색해가지고 막 다 흐트러 놔버려요. 충격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에서 그냥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만 당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압수수색이라는 게 그 압수수색이 이게 증거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뭐 장부 가져가고 컴퓨터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증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부르잖아. 물어보잖아. 이러셨습니까? 언제 가셨죠?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사람은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자꾸 추궁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증거 잡은 거, 나머지 증거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을 들어가지고 또 증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갖고. 예. 그게 이제 증거 찾는 거예요. 찾으면 이제 검사가 판사 앞으로 끌고 가서 벌주라고 기소를 해요. 그 기소를 공소제기라고 해요. 제가 지금 줄여서 기소라고 많이 얘기했죠. 공소제기했다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 기소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써요.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소했다, 뭐 언제 기소했다, 뭐로 기소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데 엊그제 나온 판례 중에 하나는 판사가 내린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저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이 이제 관청에서 야 너희 교인들 거기 집회 참석했다는 사람들을 명단 내 그랬더니 그걸 안 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방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 무죄 났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환자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있었어.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누가 있었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도 방해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판사들은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그 방해한 거잖아요. 명단을 빨빨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가지고 검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협조했지만 처음에는 방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협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판사들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사들도 있잖아요.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고생을 안 하잖아. 판사는 20대 초반대 보통 20대 초반대 돼요. 그러니까 고생한 게 없어요. 맨날 영감님 해가지고 받들어지기만 해서 사회를 잘 몰라요. 아나무인이에요, 솔직히. 자기들. 근데 판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판사 만들면 안 돼요. 아까 미성년자가 결격자였잖아요. 미성년자가 사회를 뭘 알겠어요. 물론 미성년자인 때 저도 고등학교 때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크긴 뭐 다 커요. 그냥 신체적인 나이만 다 컸지 사회적 경험은 적잖아요. 그럼 사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격하고 그러면 판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를 막 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경험을 쌓고서 그 경험 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자질 있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을 하고 검사로 임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처음부터 그냥 20대 초반인데 판사를 한다뇨. 뭘 사회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판사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쭉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 생활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판사니까 똑똑하긴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죄가 있겠다 싶으면 판사가 어떻게 해요? 벌 주죠.
저게 저거 벌 주는 게 저거예요. 형벌의 선고예요.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을 통해서 확정되죠.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확정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돼요?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전에 수사를 받고 있어. 재판을 받고 있어. 죄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따라서 재판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법정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전 대통령은 지금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지금 뭐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결격자 아니에요. 어? 아, 확정된 거 있나요? 확정됐어요? 아, 그러면 결격자네. 다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아는데 일부 확정된 게 있나요? 아, 그러면 결격자입니다. 그것도 결격자 아닌 거예요. 아니, 죄인 아니에요. 확정이 돼도 확정. 항소를 하게 되면 확정이 안 돼요. 항소 안 하면 확정되지. 항소하면 확정이 안 돼요. 그럼 아직은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저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선고. 이때부터. 그러면 이게 죄인으로 됐으니까 깜빵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보통 집행은 교도소에서 집행. 저런 벌은 금고 징역은 교도소에서 집행 이렇게 되죠. 세 가지 이렇게. 자, 근데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제 요게 요 집행 받는 모습을 보면 요 모습 두 가지예요. 선고를 받고 그래도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선고를 받고 깜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교도소로.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집으로 가는 경우는 판사가 봐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봐줘서. 그래서 판사가 봐주면 집으로 갈 수 있고 죄를 지었어도 선고받아서 죄가 확정돼도 집으로 가는 수가 있고 가벼운 범죄겠죠 보통. 그 다음에 진짜 깜빵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집으로 가는 경우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뤄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행유예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집행을 미뤄놨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을 여기서 보면 선고유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 벌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야. 막 뉘우치고 있어. 그래서 판사 마음이 약해졌어. 그럼 판사는 선고하려고 하다가 이 선고하는 것을 미뤄둬요. 미뤄두었다, 선고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정식으로 선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어쨌든 죄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고유예 같은 경우 보면 판사가 얘기할 때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처한다 하고 방명일을 두들겨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사 얘기는 원래는 징역 6월을 갖다가 선고하려고 했다. 그런데 보니까 뉘우치고 있으니 내가 선고를 안 하고 2년 동안 밀어놓을 테니까 2년 동안 잘 지내봐라. 그럼 2년을 잘 지내게 되면 나 선고 안 하고 끝내줄게. 그럼 2년 잘 지내잖아. 2년. 여기 2년이에요. 유예기간이 무조건. 그러면 전과 기록이 안 남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깜빵이 안 가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은 순간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반면에 집행유예는 어떤가? 집행유예는 선고는 하고 이걸 미뤄두는 거예요. 선고는 하고 이걸 미뤄두는 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조금 더 무거운 거예요. 두 개 중에서. 그러면 판사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방명일을 두들기면 징역 1년을 요것은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깜빵 가는 것만 3년 동안 밀어놓게 3년 동안 세 사람 대봐. 그러면 깜빵에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깜빵 안 가려고 조심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깜빵에 보내갔다고 해서 다 세 사람 되는 건 아니고 헌 사람 돼서 나온 사람도 많아요. 응? 그러니까 깜빵 보내는 게 다 능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 가서 나쁜 사람을 많이 사귀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는 게 원래 이제 법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만희 그분 같은 경우 집행유예인가 뭐 그걸로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좀 약간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좀 나오고, 이재용 지금 부회장도 지금 곧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막 그 뇌물 액수가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엄청 많던데, 근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번 쫙 지켜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법의 원래 취지대로 이게 이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사회라는 게 다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된 거 맞아요. 깜빵에 안 가서 그렇지. 그죠?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길면 5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 지켜야 될 걸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내렸다는 걸 취소시키고 깜빵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야지. 이거 하면 이번에 무슨 어떤 그 재벌 그룹 회장 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또 마약을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거 무조건 깜빵 가는 거잖아, 이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빵 가야지. 그것도 봐준 건데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확정된 거야, 이것 때문에. 예. 깜빵을 안 가도. 따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격자가 됩니다. 얼마 동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는 막상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오면, 이만희도 보니까 집행유예 4년 같은데, 그럼 4년 나오면 그 사람은, 이만희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항소 안 하고 그러면 확정이 됐다고 치면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4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밑으로 가봐요. 이제 거의 다 봤어요. 형벌까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깜빵 가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은 엄청 무겁게 받은 겁니다, 이거. 깜빵에서 7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부터 진짜 거의 배제가 된 거예요. 격리화된 거예요. 1년, 2년만 살고 나오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7년까지 산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중범죄예요, 7년은. 그럼 깜빵에서 7년 동안 있는 동안 결격자예요. 7년 동안. 그럼 7년 다 채웠죠.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깜빵에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석방이라고 그래요. 만기 석방. 형기 다 채웠다고요. 형기를 다 채웠다. 석방되죠. 이것을 이제 조문에서는 집행 종료라고 그래요. 집행 끝났다고요. 그럼 집행이 종료되면 집에 오겠죠. 집에 오지만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만기 석방되면 집에 와서 몇 년 더 결격자가 되느냐?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7년 동안 깜빵에 있을 때도 결격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3년 더 결격자입니다. 이 3년을 왜 붙일까요? 3년. 왜 붙일 것 같아요? 3년을 안 붙여놓으면 깜빵에 있은 요 7년 동안만 결격자입니다. 이러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요. 깜빵에서 뭐예요? 부동산 사무실 할 거예요? 안 하잖아. 어차피 또 결격자인데 근데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깜빵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 3년도 결격자야. 그러면 이게 진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붙여야 되고 이걸 안 붙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죠.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없잖아요. 이거 안 붙이면요. 3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총 결격 사유 기간 하면 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사실 깜빵 나와서 3년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징역 7년을 갖다가 선고받았다 그러면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7년을 원래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채우고 중간에 튀어나옵니다. 한 5년쯤 됐을 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니까 이 사람 5년 하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2년 남은 형기를 없애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없애주다 보니까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집행면제라고 표현해요. 요거 없앴다는 얘기예요. 없애주니까 아이고 다 살았네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거예요. 위에 것은 뭐예요? 깎아준 거 없이 그냥 다 살고 나오는 거고 밑에 것은 깎아주는 바람에 다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집행면제라고 그래요. 이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됐던 특별사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형이 확정됐어 이번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깜빵에 사는 걸 싹 없애주는 거예요.
옛날에 특별사면 받은 뒤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때 사형 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면 받았다가 특별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사면 받으면 무기형 죽을 때까지 깜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사면 딱 받으면 나머지 형기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석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에요. 집행면제하고.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 맞아요. 다만 이걸 깎아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면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3년 더 결격자가 되는 불이익을 입습니다. 그래야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행면제된 때도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특별사면. 그죠? 근데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다 했는데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사면하고 구별되는 게. 이거 대통령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 기회에 아셨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특별사면 해달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여당 대표가. 근데 일반 사면은 뭐냐? 일반 사면은 더 화끈합니다. 아예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저기 뭡니까?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있죠? 그 대통령이 이제 국회 동의 얻어가지고 싹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가끔씩 한 번씩 해요. 근데 많이 하지 않아. 제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10번 안 될 겁니다. 일반 사면은. 그러니까 이건 잘 안 하는데 문제는 일반 사면을 받으면 죄인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깜빵에 있었다면 즉시 석방이 되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즉시 결격 사유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니까 3년이 안 붙어요. 같은 사면이지만 일반 사면은요. 죄를 지은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다 집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안 붙이는 거죠. 3년 안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결격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사면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뭐가 있냐면 가석방이 있어요. 여러분. 가석방. 가석방 들어보셨을까요? 가석방이 뭐냐면 가짜 석방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게요. 가석방은 가짜 석방이에요. 가짜 석방. 그러니까 이때 5년쯤 됐을 때 집으로 보내줘. 어떤 사람을 가석방 시키느냐. 지금도 보니까 최근에 교도소에서 뭐 가석방을 빨리 시켰더라고. 교도소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석방 시켰다는 그 뉴스 봤어요. 네, 근데 가석방이 된다. 그걸 노리고 그랬는가 막 그 사람들 교도소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막 뭐야 이렇게 막 뭐지 막 전파시키려고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막 침도 뱉고 막 그랬다고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기괴한 사람들이 많아서 또 모르지 진짜 그랬는지도. 네. 어쨌든 가석방되는 아무나 가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모범수가 돼야 돼. 모범수. 교도소에서 말 잘 듣는 사람. 응? 학교에 모범생이 있잖아요. 교도소에는 모범수가 있어요. 그럼 학교의 모범생은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범수는 7년 살아야 될 걸 5년 만에 집에 보내줘요. 대신에 중요한 특징은 2년이 안 없어져요. 집에 가서 2년을 집행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형기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뿐이지. 집 밖을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멀리 갈 때는 경찰서 가가지고 나 저기 진주 갔다 올게요라고 신고하고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응? 그게 가석방이에요. 특별사면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2년 없어졌어요. 특별사면은 이미 아니 없어졌어요. 완전히 자윤이 된 거고 이건 자윤이 된 건 아니에요. 집에서 집행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녀 형기가 남아 있어요. 2년이. 그럼 이제 요거 2년 지나면 여기가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석방이죠. 그때부터 어디요? 몇 년 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5년쯤 됐을 때 가석방 된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하고 그죠? 징역 7년을 선고받고 7년을 다 채우고 석방된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가석방 된 사람도 요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집으로 좀 빨리 갔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석방 됐다고 해서 결격 사유 기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안 없어지니까. 다만 집으로 좀 빨리 갔을 뿐인 거죠. 요게 가석방.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잘 비교하시면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바로 벗어나요. 그다음에 집행면제 받은 사람은 집행면제 받고 3년 더.
가석방 된 사람은 가석방 되고서 자녀 연기 또 지나고서 또 3년 더 이렇게 되죠.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시험에 잘 막상 안 나오고요. 특별 사면이 잘 나와요. 세 개 중에서는 요건 잘 안 나오고 가석방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별로 안 나왔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특별 사면, 집행면제가. 자, 쉬었다가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